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강 제2강 신뢰도에 대해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뭐 이쪽도 분야만 가면 또 울렁증 있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또 시험 맞추기 전략 과목 전략 그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제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어렵다, 관락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어렵게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그 웩슬러 지능 검사, 또 MMPI, 또 투서적 검사, 뭐 로샤 잉크 반전 검사, TAT 주제 통각 검사,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고 시간도 제일 많이 또 여러분들이 할애를 할 겁니다. 열심히 외우고 또 까먹고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면 안 돼요. 심리 측정 및 평가는 많이 할수록 헷갈리고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과목입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요. 우리 학부에서 레포트 쓰고 학위 쓰고 논문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우리는 이게 지금 학위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제가 강의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시험 문제만 나오는 것만 쪽쪽 찍어서 강의에 드리겠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자,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전략적인 점수 받기 좋은 내용입니다. 자, 신뢰도 갑니다. 신뢰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갔냐 안 갔냐 간단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책에 있으니까 쓴 거죠. 그냥 신뢰도가 뭐야?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신뢰도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범위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이 가장 큰 거고요. 플러스 1이 또 신뢰도에서 이건 가장 안 좋은 거고 이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1대 1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1대 1, 1대 1 찌찌뽕 같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같은 의미예요. 동질성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 뭐 문항이나 또는 어떤 의미들이 같다, 일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의 최고 큰 값은 무엇이다? 플러스 1이다. 이게 답이겠죠. 다음 중 동질성, 일관성이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또 즉 이 문제가 전 문제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지수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딱딱 시험에 나올 것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신뢰도 뭐예요? 갔냐 안 갔냐. 가장 예를 많이 들은 게 이그잼플, 저울이에요, 저울. 그래서 저울에 한 번 쟀더니 몸무게가 80kg더라. 또 한 번 쟀더니 또 80kg더라. 이 저울은 신뢰도 똑같이 나오니까 신뢰도가 있다. 이 신뢰도 개수의 가장 큰 개수는 무엇이다? 80, 80 똑같으니까 플러스 1이다. 신뢰도 개수는 플러스 1. 뭐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대한 정의는 끝났고요. 이 신뢰도의 종류겠죠. 어떤 종류가 있냐.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동형 검사 신뢰도, 또 반분 신뢰도, 또 뭐 문항내적 합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어떤 것인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나왔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요. 말 그대로 검사를 한번 했어요. 근데 똑같은 검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재검사. 그래서 A라는 검수를 했는데 똑같은 A라는 검수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풀었는데 오늘 풀었어요. 내일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요. 그러면 점수가 뭐 비슷하게 나왔지. 어저께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 재검사라고 한다. 똑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다. 근데 이 시기에 따라서 뭐 별량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두 검사 간의 상관 개수를 알아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가정은 측정 자체의 내용은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그냥 취미생활로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야. 첫째가 검사
요인 효과다. 즉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라는 검사로 다시 했기 때문에 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검사가 2월 됐기 때문에 2월 효과의 의미가 생기더라. 2월 되면 어떻게 되죠? 연습하겠죠. 그래서 연습 효과에 또 결과가 초래하더라. 또 연습하니까 뭐예요? 기억되더라. 그래서 기억 효과의 맥락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3박자가 같은 맥락이에요. 즉 전제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었더니 문제가 2월 돼서 2월 효과에 효과가 있다. 또 연습했으니까 점수가 똑같이 잘 나오더라. 기억됐으니까 점수가 똑같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한다. 그럼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보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번 2월 효과, 2번 연습 효과, 3번 기억 효과, 4번 짜장면 효과. 그럼 답이 뭐예요? 짜장면 효과는 아니지. 이렇게 해서 답을 맞히면 됩니다.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냥 잘못된 거 골라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 때문에 생겼다.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하고요. 성숙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는 다른 말로 반응이 민감하다. 그래서 반응 민감성 효과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초등학생들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와서 인사하기가 안 해요. 저번에 인사 잘하네 왜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어떤 응답의 답이 변했죠. 무엇 때문에 변했어요? 성숙 요인 효과. 성숙해서 즉 나이가 먹어서 답이 변했다. 그래서 또 반응이 민감해서 답이 변했다. 그래서 반응 민감성 효과, 성숙 요인 효과 또는 성숙 효과라고도 합니다. 역사 요인 효과. 측정 기간 중에 발생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걸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면 example,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은퇴 그 경기가 러시아 소치죠. 소치인가 하여튼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도 소치가 있지만 러시아도 소치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거기서 했는데 그 러시아 홈그라운드 거기 러시아 심판들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완전히 금메달감인데 그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뺏어갔단 말이야.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타고 저도 보면서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피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전혀 없다가 나중에 뭐 올림픽 경기에서 러시아 선수가 나오면 괜히 싫어지겠죠. 이렇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반응의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걸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문제 나갈 수가 있겠죠. 다음 중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1번 검사 요인 효과, 2번 성숙 요인 효과, 3번 역사 요인 효과, 4번 냉면 요인 효과. 냉면은 아니구나. 이렇게 답만 맞히면 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끝.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참 재밌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은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검사를 똑같이 A라는 검사를 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문제지만 이 문제점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라는 검사와 비슷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문제가 두 개겠죠. 유사한 문제. 그래서 동형검사 신뢰도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것은 동형검사 시대는 그러니까 문항의 신뢰도가 두 개를 비교한다 나오면 무조건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같은 유형을 뽑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A와 비슷한 유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집단의 표집을 잘 해야 된다. A라는 검사와 비슷한 문항들을 잘 표집해야
동형이 되지, 안 그러면 동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표집 과정을 중요시했다. 다음 중 표집 과정 또는 표집 방법을 중요시한 신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답이 뭐예요? 동형검사 신뢰도다. 왜?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모집단과 비슷한 유형들을 표집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나왔습니다. 반분 신뢰도 갑니다.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눈 거에 여기서 뭐 추가 설명하게 되면 내적 문항 합치도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문항 합치도 또는 문항 합치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판서하는 건 같이 책에다 적으십시오. 문항 합치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목표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목적지, 목표가.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합격을 해야 돼요. 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점수 뭐 A 플러스, 뭐 B 플러스 이런 점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격증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합격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안 보더라도 합격 선물은 꼭 보십시오. 그 합격 선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합격 선물 꼭 여러분 풀어봐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합격 선물만 보더라도 합격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격 선물 보시고 기본서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키다시예요. 이 기본서가 메인이 아니에요. 자꾸 공부하는 방법이 고정관념, 옛날 방법대로 그냥 책에 있는 거 글자 외우고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또 책에 있는 거 달달달 외우고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5 시대예요. 탁 누르면 답이 팍팍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맞추기 위한 스키다시요. 메인은 뭐예요? 메인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예비 단계, 에피타이저, 스키다시. 이게 기본서예요. 기본서는 그냥 촉진제에 걸만한다. 메인이 뭐라고요?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기출 강의를 풀기 위해서 기본서 강의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또 합격 선물도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핵심이다. 이 이론 강의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에피타이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합격 선물 꼭 보십시오. 합격 선물은 기출 문제 중에서도 그 중에 별들의 별, 엑기스만 쫙쫙 모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 선물 보시면 분명히 100% 합격을 하실 겁니다. 99.9도 아닙니다. 100% 무조건이야. 100% 합격이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 선물에 헷갈리는 문제들 제가 다 올려놓을 겁니다. 설명과 함께 또 이런 내용들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매일매일 올리는 합격 선물 매일매일 꼭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 정말로 이게 노력 많이 합니다. 합격 선물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올 만한 거 분석해서 연도별로 분석해서 내용별로 분석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 이 합격 선물 맛있게 드시고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선물입니다.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이런 댓글, 응원의 댓글 꼭 좀 많이 팍팍 털어주십시오. 그 힘을 제가 얻어서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합격. 문항 합치도 이것도 제가 이제 합격 신문에 올려드릴 겁니다. 문항 합치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서에서 한 번 듣고 또 기출 강의에서 또 한 번 듣고 합격 선물에서 또 정리가 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달만 공부하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면요. 청소년 상담사 3급의 합격증은 여러분 것입니다. 문항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하나하나를 검사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검사를 하는데 1문항, 2문항, 3문항, 이 3문항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문항을 검사 도구로 봐서 이렇게 서로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것을 내적 문항 합치도다 또는 문항 합치도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일관성 있게 옳은 정답은 옳게 나오고 틀린 정답은 틀리게 나오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이런 검사 도구를 우리가 내적 문항합치도라고 한다. 검사 하나하나의 문장을 도구로 본다. 이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항합치도 안에 들어가는 게 반분신뢰도예요. 그래서 이 문항합치도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반으로 나누는 방법이 반분신뢰도다. 일관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반으로 나눠서. 그래서 어떻게 반으로 나누냐? 앞뒤로 나눈다. 전후 반분법. 홀수 짝수로 나눈다. 기후 반분법. 또 비슷한 의미대로 나눈다. 짝진 임의 배치법. 그래서 요게 반분신뢰도에 나누는 방법이다. 다시 갑니다. 반분신뢰도에 나누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뭐예요? 첫째, 앞뒤로 나눈다. 전후 반분법. 또 홀수 짝수로 나눈다. 기후 반분법. 또 비슷한 유형끼리 너는 일로 가 이렇게 배치한다. 짝진 임의 배치법. 짝진 임의대로 배친다. 배치법. 이렇게 전후 기호에서 다음 중 반분신뢰도를 나누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전후 반분법, 2번 기후 반분법, 3번 짝진 임의 배치법, 3번 마음대로 배치법. 마음대로 배치법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 반분신뢰도 마찬가지죠. 신뢰도 개수가 가장 큰 것, 즉 동일설 개수. 이렇게 전후로 나눴고 기후로 나눴고 짝진 임의로 나눴는데 이게 나누는 방법이 똑같다. 1대1이다 라고 하면 크기가 동일성 개수가 가장 큰 건 일관성이 높다.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반분신뢰도 이런 것들의 그 계산법은 크론바우 알파 계수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론바우 알파 계수치. 크론바우 알파 계수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검서 문항들이 동질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반분 신뢰도 또는 내적 합치도는 0에서 1의 값을 갖고 있다. 계산법이 0에서 2의 값을 갖고 있는데 1이 가장 큰 값이죠. 1이 값이 클수록 여기서 0에서 1이니까 1이 제일 크겠죠. 값이 클수록 문항이 동질적이고 일관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반분신뢰도, 크론바우 알파계수 이런 걸 쿠더와 리처드슨 뭐 이렇게 리처드슨이 뭐 처음 개발했다고 해서 뭐 맞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내적 문항합치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반분신뢰도, 쿠더와 리처드슨 신뢰도, 크론바우 알파계수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맥락으로 이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분신뢰도 같은 경우는요, 얘와 얘를 나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얘하고 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신뢰도로 신뢰도 개수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신뢰도란 한 번의 측정치로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신뢰도는 몇 번씩 해야겠지?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신뢰도는 한 번의 측정으로 신뢰도 개수를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반분 신뢰도다. 여러분 것으로 팍 잡으시면 됩니다. 강의 아무리 들어봤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못 만들면 헛공부한 겁니다. 내용,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예비 단계지. 지식은 지금 이 순간에는 개나 져버리세요. 저도 대학에서 학부에서 강의를 하지만 물론 대학에서 학부에서 할 때는 웩슬러 지능검사, MMPI 이걸로 한 학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학부가 아닙니다. 시험 합격을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MMPI만 해보세요. 미친 거지.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는 학부답게 또 국가고시는 국가고시답게 뭐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신뢰도란 한 번의 검사로 신뢰도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반분 신뢰도 같은 경우는 추정할 수 있다. 이따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신뢰도 갔냐 안 갔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개인 차에 따라서 틀리다. 또 문항수가 많은 경우 신뢰도는 어느 정도 뭐 높다. 문항이 뭐 예를 들면 뭐 100문항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항수가 많을수록 높죠.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문항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검사의 신뢰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문항이 한 10,000가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체크하기 싫겠죠. 문항 읽기도 싫고.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경우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요. 하지만 정비례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비례는 아니다 라고 보고요. 문항의 반응수는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뢰도가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덕희에 대해서 반응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 여러분들 하면 김덕희 교수 하면 좋다 막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매우 좋다 막 스티커 붙이겠죠. 근데 김덕희에 대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수만 명을 조사해봐요. 그러면 오염된 반응도 나오겠고 이상한 반응도 나오겠고 막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항에 대한 반응수는 적당할 때가 좋다. 그래서 문항이 많을수록 좋아진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문항의 반응수는 적절할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검사 유형에 따라서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냐. 그래서 문항수가 많고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있는 속도 검사의 경우는 전후 반복법을 이용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죠. 문항이 많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또 속도도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시험 볼 때 A형과 B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항이. 그래서 막 문제가 많아요. 문항도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문항이 한 1000문제 돼요. 근데 A형은 앞에가 쉬워. B형은 앞에가 어려워. 이럴 때는 서로 억울하죠. 그래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검사와 같이 문항수가 많고 신뢰도를 추정하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뭐예요? 반분 신뢰도겠죠. 그래서 이런 신뢰도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진다. 신뢰도의 추정 방법. 그래서 신뢰도를 어떻게 검사하냐. 오차를 포함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그래서 동일한 검사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써 있지만 예를 들면 신뢰도 추정 방법 그런 바와 알파 값으로 계산하는가 또는 무슨 검사 재검사로 검사하는 것 이런 신뢰도의 종류나 추정 방법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신뢰도 여러분 것을 만들고 또 한 박자 쉬고 그 다음 시간에 타당도 진행을 하겠습니다.